안녕하세요. 네, 우리 동네 산부인과의 권홍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또 빌려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봤는데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이 나와야 하는 산부인과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하나 있죠. 바로 낙태법이라고 불리는 모자보건법 중 일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현행되고 있는 그 모자보건법 중에 이제 낙태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3명이기는 합니다. 사실 문제가 좀 많기는 하잖아요. 현행되는 법이. 대표적인 문제가 애는 남자랑 여자 같이 만드는 맞아요. 건데 네. 엄마 쪽만 처벌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낙태를 실행한 의사가 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라 하더라도 강간임이 입증이 되어야만 낙태를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살 수 없는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낙태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인 것 같기는 해요. 개정안을 지금 여러 국회의원들이 내고 있는데 굉장히 좀 급하게 맞아요. 벼락치기로 일단 12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내야 되니까 던져보자라는 느낌이 사실 저희 산부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바뀌는 낙태법에서 몇 주 정도까지 낙태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도 14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주까지 허용해주자고 바꾸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낙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아예 낙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아기 집 그러니까 임신 낭만 보일 때부터 태아는 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룹도 있고 그다음에 낙태를 찬성하는 쪽은 이제 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남자, 여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냥 산부인과 전문의 입장으로 그 눈높이에서 저희는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 셋 중에 이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일한 모체태아 분과 전문의 네, 선생님께서는 24주까지 낙태를 가능하게 하자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라는 굉장히 애매한 말로 정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4주는 되게 너무 넓은 범위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산을 정의하는 주수가 있고 어느 주수 이후에는 조산으로 그게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그 기준 자체가 20주거든요. 20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혹시라도 아기가 잘못되거나 나왔을 때 그 앞에 20주 전에는 유산, 20주 이후는 조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4주 정도가 되면은 아기들을 지금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기한테 처치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또 23주도 살려보려고 하는 움직임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현실에서 24주까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기들이 나와서 살 수 있는 걸 뻔히 아니까. 맞아요. 이게 태어나는 과정에서 만약에 아기가 잘못돼서 나오면 저희가 좀 덜 힘들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3주, 24주 그거보다 더 큰 아기들을 만약에 낙태가 허용이 된다. 무조건적으로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를 허용하겠다 하면 사실 의사들한테 살인하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끙끙대기도 할 거거든요. 맞아요. 나와서 이제 정말 괜찮은 애기들은 나와서 24주에 처음 나온 다음에 숨 한 번 쉬면서 끙거리기도 하고 물론 자발 호흡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명체가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생명체를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존율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결국엔 소아과 선생님들도 많이 고생하시고 상과 모든 의료진들이 함께 다 고생하면서 24주부터는 이제 생존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근데 그 24주라는 그 숫자에 너무 얽매여서 그 아기의 상태를 고려치 않은 채로 요거 이전에는 가능해, 이후에는 불가능해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자르게 되면 결국에는 이 되게 애매한 중간에 있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누군가는 이 살아있는 생명의 불꽃을 꺼트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임신 주수를 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24주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26주이면 그거는 확실히 살아있는 애고
4주 이전에 22주면 또 그거는 괜찮다고 할 것이냐,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어서 맞아요. 주스를 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럼 주스를 정한다고 했을 때 그 주스가 정말 맞는지 이것도 같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24주 정도 돼서 예를 들어 뭐 아기의 장애가 있거나 정말 얘가 살 수 없는 장애를 뭐 20주 이후에 발견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잘못될 아기니까 24주쯤에 분만을 하는 거를 제외하고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뭐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멀쩡한 아기를 예를 들어 24주에 낙태를 한다 치면 이분들이 과연 산전 검사가 잘 돼 있을까? 그러니까 정확한 추 맞아요.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주스를 주스가 우리가 있을까? 추정을 할 수 있을까? 크기는 24주 크기인데 아기가 정말 뭐 28주, 30주 크기다. 이러면 30주가 됐다. 이러면 사실 얘기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만약에 그런 오래된 주스로 해서 낙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상 방치하고 지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기들이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긴 해요. 네. 24주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되게 부정적인 의견이긴 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어떤 의원께서 이렇게 24주로 해서 발의한 분의 의견을 또 보니까, 근데 그것도 또 이해가 가는 게 대부분의 여성들이 20주 이전에 뭐 90% 정도, 90% 이상은 다 그 전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24주까지 가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냥 24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쨌든 정말 소수이지만 20주에서 24주 사이에 해야 되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런 여성들은 결국은 불법이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이 주수가 작아지면.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더 넓게 반영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또 이해가 가는 면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이게 24주까지 되면 모든 사람들이 24주까지 괜찮아 하면서 미룰 수도 있을 거고, 근데 24주까지로 했을 때 이제 소수의 나중에 알았었던 그런 사람들은 또 불법이 아닌 걸로 구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면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적당한 뭐 그거에 대한 퍼니시먼트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유예 기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20주로 해놓고 그 20주에서 24주까지 전담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있고 거기서 평가한 다음에 승인이 나면 해줘야 된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24주가 되는 아기를 임신 중전을 하려면 의사가 상당히 맞아요. 이렇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의사와 그 발의하는 의원 사이의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논점의 차이, 네, 관점의 왜냐면 이 발의하는 사람들이 산부인과 의사회의 의견을 전혀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우리 발의했다, 너네 의견 어때? 하고 산부인과 의사회나 학회 쪽으로 의견 제시를 해보세요라고 뒤늦게 오지, 뭐 법안을 처음에 세팅할 때부터 저희한테 뭐 묻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뭐 법안 자체가 늘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어쨌든 이런 법안을 발의할 때 그 시술자도 사실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이게 뭐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처에 그냥 빨간 약 바르는 그런 수준의 시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반 남은 이 시점에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뚝딱뚝딱 어떻게 하려고 보니까 아주 우린 늘 벼락치기에 강하니까. 원래 시험 강한데, 시험 당일날 밤 안 새면은 잘 못 쳐요.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줄 그럼- 몰라. 우리만 그런 거였나? 법안도 네. 그렇게 아, 만들 줄은 맞을 줄 몰랐다. 알았는데. 막 이런 거.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 찾을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런 제가 글을 쓰기 전에 이렇게 검색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평소에 쓰는 의학 용어, 흔히 일반적인 용어를 쓰면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안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좋은 뜻은 제가 취한 것 중에 하나가, 낙태는 아기를 떨어뜨린다는 개념이어서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인공유산이라는 단어를 쓰자는 거에 대해서 보고 나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가능하면 인공유산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할 텐데 이미 워낙 사회적으로 낙태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 촬영 중에도 한두 번씩 말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어감을 담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점을 조금 알아주시면. 그래서 법 개정안에 보면은 그 용어 자체도 좀 바꾸려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인공 임신 중절의 이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왜 위험할 수 있냐, 이게 주수가 이제 진행이 되면 뭐 의사들의 트라우마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의학적으로 주수가 좀 진한 조금 큰 아이들을
유산을 시킬 때 뭐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유산, 인공임신 중절을 시킬 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물을 이용해서 그 착상됐던 걸 떨어뜨리게 하는 미페프리스톤이나 미소프로스톨과 같은 약물을 이용해서 아기를 이제 인공유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아기가 조금 더 큰 경우에는 자궁 입구 자체를 넓혀줘서 아기를 배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 유산 자체, 그러니까 출산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궁 수축을 유도해서 아기를 인공유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한 10주 이후 아기가 팔다리 나오는 게 보통은 한 10주 정도 되면 이렇게 놀고 있는 걸 그렇죠. 우리가 네. 초음파로 볼 수 있잖아요. 한 그 정도 주수부터는 긁어내는 소파 수술이라고 불리거나 약물만으로 이렇게 유산을 시키는 거는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거의 출산에 근접한 통증을 일으킬 때가 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약물 얘기하셔서 얘기를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미프진이라고 많이 불리는 그 맞아요. 약에 대해서도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그냥 환자가 그냥 직접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게 불법이냐? 아예 승인이 안 됐죠. 승인도 안 돼 있고 식약처 승인도 안 돼 있고 만약에 이거를 들여오더라도 저희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처방을 받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이 미프진이라는 약이 말만 들으면 되게 좋기는 해요. 갑자기 임신을 한 여성에 있어서 사실은 시술이나 이런 거 다 두렵잖아요. 근데 약을 먹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좀 혹하게 되는데, 사실 이 약 같은 경우는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응증이 있는 거고 대개는 초기 주수거든요. 그리고 자칫했을 때 이 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성공적인 그 인공 임신 중절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추적 관찰, 그리고 조금 아기가 컸을 경우에는 출혈이 많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출혈에 대한 적절한 처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사서 복용하기보다는 전문의랑 상의를 하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완전히 성공할 때까지 그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 하나가 있잖아요. 만약에 자궁의 임신이었다면 그 약에 의해서 이렇게 유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궁이 아닌 나팔관이나 다른 난소 쪽에서 임신을 했을 때 그렇게 돼 있으면 유산은 진행되지 않고 거기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꼭 봐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만약 이게 쉽게 처방이 되면 임택이 딱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생리 안에 임택을 해서 이까지 너무 좋은 일이죠. 미페프리스톤을 사서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럼 자궁의 임신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 피가 계속 나오길래 유산이 됐는 줄 알았다 했는데 아기가 잘 자라고 있었다든지, 그럼 엄청 난처한 일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도 요즘에도 불법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자의로 복용을 해서 원래는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 용법과 시간이 있는데 과량 복용을 하고 맞아요.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루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 유튜브 댓글도 제가 아주 열심히 차단을 하고 있는데 미프진 뭐 카톡 하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올라와요. 우리 근데 채널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네, 신고도 하고 계시죠? 신고 다 하고 있는데 가만두지 하여튼간에 않겠다, 막 갈지 마 그런 거 다 차단이야. 잘 가. 넌 그냥 보기만 해. 어쨌든 그 미프진을 여러 루트로 여러 개를 구입해서 오신 분이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도 있었어요. 실제로 본인 혼자서 미프진 복용하고 저희 병원에 이제 잘 됐는지 봐주세요라고 오신 분도 계셨고요. 뭐 그렇게 오시면 일단 다행인데 맞아요. 이게 문제가 맞아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출쌤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아기가 성공적으로 뭐 인공유산이 안 되고 성공적이라고 얘기한 것도 좀 웃기지만 어쨌든 인공 임신 중절이 되지 않고 만약에 아기가 남아있는데 미프진을 우리가 계속 먹었다면 아기가 기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프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잘 먹으면 되지 않냐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런 약을 그냥 자의로 구해서 먹을 수 있는 나라들은 사실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깔린 게 병원이에요. 맞아요. 깔린 게 산부인과입니다. 그리고 초음파에 대한 접근도 되게 맞아요. 가깝고. 네, 사실은 초음파가 올 6월부터 이제 보험이 되면서 본인 부담금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의료 시스템에서는 그 약을 그렇게 셀프로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일이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임신인 걸 밝히지 않고 아예 그냥 조용히 내 선에서 끝내고 싶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임신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진단부터 해서 종결이 되는 순간까지 사실 의사들의 손이 닿지 않을 수 없는 그 과정인데 약만 이제 뚝딱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심플한 생각을 하고 상상이 좀 있죠. 네, 계신 것 같고요. 가고 싶어도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못 갈 수 있잖아요.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는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쉽게 처방할 수 있게 해달라, 뭐 가까운 뭐 또 약국이나 24시간 하는 편의점에서 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청하시는 게 진짜 충분히 이해돼요. 제 차가 그래서 한 번도 수리를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정규에 끝나니까 맞아요. 제 차가 지금 경보등이 켜져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다르다. 네. 생명과 아니, 직결될 수 있다. 정말 주수에 따라 아까 조금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주수에 따른 위험도도 변화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른 주스일 때 훨씬 더 안전하고 주스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더 그런 합병증의 빈도라든지 사망률의 빈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죠. 임신 주수가 더 높을 때 이제 인공 유산을 하시게 되면 위험성이 증가하는데 사망률로만 말씀을 드리면 8주 때는 10만 시술당 0.3명 정도라면 16주 때는 한 2.5명, 18주 이후에는 6.7명 정도로 그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임신 18주 이후에 그런 인공 임신 중절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다음 정상 임신이라 하더라도 조산의 빈도가 한 1.5배 정도까지 증가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내가 원할 때 제대로 된 임신과 출산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의사가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 와 잘못되라 이렇게 하고 시술을 하겠습니까? 의사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게 어쨌든 미성숙한 자궁에서 태아를 이제 배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궁 내막이 시술로 인해서 유착이 돼서 뭐 생리가 아예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착상이 잘 안 된다거나 또는 정말 출혈량이 많아서 최악의 경우에는 자궁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요즘은 물론 색전술 같은 시술로 이제 하기도 하지만 예전에 저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혈관, 색전술 자체도 사실 가입력을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위험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실제로 이제 임신이 진행할수록 자궁이 커지잖아요. 자궁이 커지면 그 자궁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혈관들도 두꺼워지고 또 더 커지고 임신 주수가 진행할수록 출혈이 많아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이치예요. 임신 출산도 저희 채널에서 늘 위험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산모가 이제 출산할 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로 위험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주수가 늘어날수록 출산과 관련된 위험성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결정을 빨리 하시면 좋겠다. 임신 10주 정도만 돼도 우리 이제 머리뼈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술로 해서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잘 되지 않고 이 머리뼈가 부서지다든지 해서 회음부라든지 이런 데에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오면 다행인데 맞아. 그 자궁에 박히면 자궁 경부 같은 데 찢어지면 출혈 꼭 수도꼭지 맞아요. 틀어놓은 것처럼 피가 진짜 이렇게 쏟아지는 혈관들이 경우 워낙 있잖아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주수 자체를 14주보다는 10주로 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굉장히 24주?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저희가 딱 그 정도 되는 사산화를 분만을 받아본 적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산부인과 의사라면 정말 한 번 정도 최소 한 번은 다 해봤을 거거든요. 머리부터 나오면 이제 몸통까지 쑥 나오는데 발이나 엉덩이부터 나왔다 하면은 머리 쪽만 자궁 안에 남아있고 이렇게 몸만 뚝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숨이 나오면서 상상했는데 순간 상상했는데 그게 만약에 남아있다가 혹시나 산모가 집에 갔다가 배출되면서 산모가 혹시 트라우마가 될까봐 아기를 조각조각 맞춰서 다 나왔나를 본 적도 있잖아요. 머리 나오고 또 태반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른 주수는 태반도 안 떨어져요. 안 그래서 떨어져.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아기가 잘 나와도 진짜 이제 그때부터 태반을 떼는 걸 해야 되는데 사산된 아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태반이 약간은 떨어져 있다든지 이래서 태반이 떨어지는 게 더 쉬운 경우도 있는데 정상화일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인공으로 중절을 시키는 경우는 더 안 떨어져요. 더 붙어 있어야 되는 게 그 생명으로 봤을 때 맞잖아요. 시술 과정이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긴 하거든요. 절대 간단하지 않죠. 그런 확실히 그래서 이게 합법화되고 하면은 이거랑 관련된 사망 사건들이 조금 더 늘진 않을까. 되도록 내 환자가 내가 보는 환자들이 그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결국에는 24주 이상이 되는 아기들을 만약에 낙태가 허용이 되면 멀쩡한 애들 그러니까 뭐 기형이 있고 뭐 이런 아가들 말고 멀쩡한 애들이 허용이 되면 사실 저는 산채로 그냥 거기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받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 주스에 살 수 있는 애기들이 오면 근데 안거나 살려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아기를 낳고 그거 살려야지 살려 아니야.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제발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4주는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냥 24주만 해도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정말 그 이후 30주 이런 거는 절대로 말도 안 안 되지, 되거든요. 말도 안 그거는 돼. 자기 결정권을 뺏는 게 아니라 그 아기의 생존권을 뺏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인터넷에 종종 제가 봤었는데 음. 그거는 잘못 생각하셨다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부인과 의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조금 걱정이 돼요. 뭐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사까지 무조건 언제든 낙태가 되게 허용이 된다 하면 그 산부인과 의사들의 그 정신적인 그 소모가 정말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산부인과는 가뜩이나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네, 소송도 많고 솔직히 굉장히 힘든 과 중에 하나인데 소송 건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도 솔직히 현실적으로 되기는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이 뭐 지네 상황만 생각하네. 뭐 낙태나 인공유산을 하는 사람들이 뭐 꼭 하고 싶어서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동료 의사들이 솔직히 걱정이 되고요. 뭐 저희도 당연히 걱정이 되지만 인공임신 중절은 사실은 필요악인 것 같기는 해요. 필요하고 한 만큼 근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이게 보험 적용에 있어서도 분명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이거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해주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이 공적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공금. 우리가 다 같이 낸 공금이란 말이죠. 이 공금은 써야 될 때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일예로 난임. 우리나라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난임에 대해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는데 그들이 늘려놓은 거에 비해서 이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죠. 적기 때문에 올해 한 7, 8월부터 이제 난임 시술 지원금이 병원에는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 보건소에서 공문이 오기로는 올해 후반때 시술한 지원금은 나라에서 주지 않는다. 내년에 줄게. 예산 다 썼다. 예산 다 썼다. 대신 환자들한테 돈은 받지 마. 너네는 일단 다 해줘. 그런 사업이 어디 있죠? 화가 나네. 아니 약간 깡패도 그렇게는 안 깡패죠.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들이 의료기관은 아주 공공연하게 맞아요.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안 준다 그랬을 때 막 그 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것보다는 또 그러네. 또 그러네. 또 뭐. 그러네. 아주 익숙하게 맞아요. 받아들이긴 했죠. 병원에 비용을 지급하고 말고는 차치하고라도 공적인 자금, 우리 국민들이 낸 공금을 과연 인공임신 중절, 뭐 사실은 중요한 질병도 아니고 맞아요. 이거를 과연 우리가 낸 공적 자금으로 해결을 해야 되냐. 이거는 사실 사회적인 합의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 인공임신 중절을 하신 분들이 이거 보험해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실 권리는 없다고 그럼 생각해요. 사전 피임한 사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맞아요. 난 내 돈 내고 다 했는데 왜 내 돈으로 맞아. 그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건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피임을 보험으로 해주고 맞아요. 피임은 보험으로 돌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비급여로 가기도 또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완전- 비보험이 되면 아예 가격이 천차만별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임을 보험으로 해주고 금연교육 이수하는 것처럼 피임 교육을 이수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피임에 대해서 억지로라도 뭔가 한번 생각을 할 수 맞아요. 있게 기회를 그런 식으로 뭐 돈이 진짜 받고 싶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피임 교육을 좀 적절하게 맞아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 게 사실 저희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피임을 진짜 열심히 했어. 막 콘돔도 끼고 피임약도 먹고
피임약을 먹으면 이제 임신 실패율 한 0.2% 되니까 0.2%의 확률로 1000번 했는데 2번 해서 임신이 됐다. 나 지울래 하면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네. 근데 이게 피임이 100%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쵸. 그런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확률로 임신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뭐 동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콘돔 낄 때도 있고 안 낄 때도 있고 뭐 피임약 먹다 안 먹다 했어요. 이러면 사실 조금 의사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사실 첫 번째나 아니면 두 번째 정도로 해서 오면 그래도 그래 잘 몰랐구나 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오면은 조금 그런 거에서도 사실 우리들 산부인과 의사들도 조금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렇게 반복된 환자들 우리가 붙잡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저는 피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쵸. 콘돔 씌우는 교육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그런 인프라가 진짜 안 돼 없는 있죠. 나라거든요. 부족한 게 아니라 없어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아예. 그러니까 사실 되게 잘못된 성교육을 받고 임신에 대해서 되게 안일해지잖아요. 맞아. 여성분들도. 왠지 나는 안 될 것 어, 같고 맞아요. 왠지 임신은 남의 얘기일 것 같고 맞아요. 인공 유산을 하시는 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임신 중절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알고 네. 제가 늘 이제 인공 임신 중절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아이가 내가 임신한 마지막 아이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임신을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긴 하거든요. 저희 셋은 다 의견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개정되어야 되고 뭔가 맞다.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피임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피임에 대한 것도 나라 차원에서 조금 더 좀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법안을 만들고 계신 국회의원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막 법안을 만들 때부터 법안을 작성하는 그때부터 사실 산부인과 의사들 전문가들 조금 존중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잖아요. 산부인과에 대해서. 뭐 애기 분만하는 거 모르시잖아요. 보신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24주 뭐 그냥 만사까지 다 되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 사실 산부인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해라라고 법이 정해지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진료 거부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저희는 환자를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인공임신 중절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인공임신 중절 거부권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건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의 어떤 권리를 좀 보장해 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거부권 때문에 사실 환자들이 혹시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시간을 또 너무 보낼까봐 그것도 조금 걱정이 또 되기는 해요. 다행히 그 정책 발의한 데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 병원에 대해서는 또 리스트업을 해서 좀 공유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한다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리스트업 해도 나중에는 좀 걱정되는 게 그런 그 병원을 다 유산하러 가는 병원이에요. 저 병원을 딱 들어가면은 지금도 산부인과를 들어갔을 때 맞아. 인식이 안 좋은데 예를 들어 그런 딱 낙인된 병원을 들어가면 저 사람 유산하러 가는구나 맞아. 이렇게 될 그럴 수가 수 있어서 과연 어떻게 그러네. 풀어 나가 주실지 사실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약을 먹고 있는 도중에 내가 실수로 임신을 했다. 이래서 이제 인공임신 중절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뇌전증, 대표적으로 뇌전증에 먹는 약들이 뭐 애기들 신경계 기형을 잘 일으키는데 내가 뇌전증으로 치료를 하다가 이제 엽산 같은 걸 미리 고용량을 먹지 않고 임신을 했는데 뭐 애기한테 기형이 있었다. 또는 뭐 고혈압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신과 약물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드름 치료제 로아큐탄 같은 약들도 끊고 난 뒤에 로아큐탄은 반드시 한 달이 지나고 임신을 해야 되는데 먹는 도중에 피부과 의사가 피임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임신을 해서 울면서 오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약들에 대해서도 홍보도 하고 피임 잘 해야 된다. 의사들도 좀 적극적 교육을 하고 환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교육을 잘 받고 요런 그런 걸로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인공임신 중절을 하신 분들도
좀 필수적으로 뭔가 교육을 이수를 할 수 있게. 제 생각에는 그 온 국민이 피임에 대한 지식이 그냥 신호등처럼 좀 만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파란불이면 건너고 빨간불이면 멈춰서야 되는 거를 어릴 때부터 배우고 다 맞아요, 알잖아요. 맞아요. 전 국민이 그것처럼 피임에 대해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들 잘 알아서 어느 날은 할머니가 손녀 데리고 피임 얘기도 할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노란불에는 엑셀을 빨리 밟고 빨리 지나간다. 꼭 잡고 빨리 한다. 빨리 간다. 네. 초경을 한 따님들한테 초경 파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 이제 너는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다 라는 거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다이렉트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뭔가 맞아요. 이렇게 꿈과 아무렇지 환상의 나라 않게.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 정서상 사실 부모들하고 이렇게 막 뭐 너는 이제 뭐 관계를 하면 어떻게 되고 관계부터 해서 되게 맞아요. 이런 단어 설명이나 교육이 부모가 자식한테 하기엔 조금 우리는 아직은, 유교잖아요. 나라에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도 좀 많이 만들어서 되게 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요즘에는 그래서 사설로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강사를 초청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거기도 사교육이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게요. 실제로 그런 교육이 좀 더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이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재미로 사실 유튜브를 시작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정은아 유튜브 할래? 라고 얘기했을 때 권정원 선생님들 난 청소년기 아이들에 대한 피임을 정말 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그거에서 전 되게 임프레시브했고 이런 유튜브 컨텐츠를 얘기할 때 권쌤이 늘 어린애들에 대한 피임이 너무 중요하다. 피임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저는 그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실전을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실천하시는 거 보고 제가 많이 배웠죠. 아주 많이 배웠죠. 나 먼저 스스로 실천하는. 아니죠. 저는 먼저 잘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요. 저출산 국가라고 막 걱정을 하니까 이제 뭐 피임에 대해서 이런 자금을 투입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하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사실 피임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사회적인 돈이나 비용이나 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피임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이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건지. 심지어 저희 병원에 오는 성인들도 피임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잖아요. 맞아요. 피임약 뭐 그냥 관계하는 당일에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정확한 복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고요. 그런 시술에 대해서 두려움도 많고 이거 약 먹으면 다음에 임신 안 된다던데 이런 얘기 가장 많이 하시죠. 근데 제일 황당한 게 피임약 먹은 기간만큼 임신이 안 된대. 그렇대요. 아니 야 그러면은 생각해봐. 내 2년 피임할 거면 1년만 피임약 먹으면 되잖아. 뭘 2년 먹겠어. 그러니까 사실 좋은 진짜 방법이. 신박해.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렇게 들으셨어요? 하면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참 만연해 있어 그런 게. 빨리 환자들이- 링크를 퍼뜨리세요.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리게. 뇌피셜이 다 차단이야.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채널의 거의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죠. 결국 원하지 않는 임신에 비하면 이 호르몬 피임에 대한 부작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꼭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신이나 뭐 출산에 있어서 여자분들이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육아에 대해서도 내가 되게 맞아요. 부담이 되고 출산해서 내 몸이 변하는 거, 뭐 병이 생기는 거 맞아요. 이런 것들도 다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억울해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피임에 있어서는 여자분들이 이제 호르몬으로 왜 우리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현존하는 피임법 중에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여자분들 호르몬 피임법, 남자분들은 성병 예방과 함께 피임이 되는 콘돔. 정호르몬 피임법이 싫으시면 자궁에 넣는 구리루프도 있습니다. 결국에 내가 원할 때 임신을 하고 원할 때 출산을 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임신을 안 하기 위해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피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쁘지만은 않아요. 네, 저는 맞아요. 피임약 6년째 먹고 있는데 아주 만족하면서 먹고 있거든요. 피밍아웃? 저는 여러 번 여러 번 했습니다. 얘기했어요. 아주 여러 번 아주 했어요. 초창기부터 제가 계속 외래 오신 얘기했어요. 분들한테도 네. 맨날 말씀드리고 미레나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20년 정도 됐거든요. 피임약은 6, 70년 된 약이고요. 만약에 얘들이 임신과 출산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당연히 퇴출됐겠죠. 산부인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뭐 미레나, 카일리나, 맞아. 피임약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임플라논도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살이 찐다던가 여드름이 난다던가 뭐 기분이 좀 문제가 생긴다던가 그런 단기적인 부작용들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그게 무조건 괜찮다 이렇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맞는 피임법을 계속 찾아나가는 그 길에 있다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에 폐경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남자를 피임을 남자 피임약도 빨리 개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자를 피임시키면 정말 피임됩니다. 영원히 오무룩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그걸 원하시는 피임이라면 공장에 가동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요. 보통은 이제 생산직에서 서비스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맞아. 그게 아니라 네. 공장 폐업을 하면은 맞아. 과연 그 피임이 의미가 있는가? 저희가 미숙아들 분만하다 목이 잘릴 수도 있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까지 드린 이유는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모를 수 있어요. 일반인 분들은 본 적이 모르지. 없고 응.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면 진짜 다른 과 의사들도 모를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영상에서 그런 정보도 좀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좀 어렵고 그런 문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공 임신 중절을 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절대 모르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선택이 빨랐으면 좋겠고 병원을 되도록이면 멀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고 난 뒤에 반복이 되지 않게 교육을 받고 원할 때 임신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맞아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제 약간 연말을 기다릴 느낌으로 되게 네. 바쁘시겠지만 국회의원분들이 좀 네, 더 힘내세요. 좀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뭐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의학적으로도 타당하고 그다음에 많은 여성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정이 되는 거를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서 위상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좀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